예. 이번에는 심리검사 분류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단순한 심리검사의 목적이 아니고요. 먼저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했죠. 지난 시간에. 즉 규준 참조 검사와 중거 참조 검사, 즉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출제 빈도가 만만치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 방법이 그렇습니다. 심리 검사의 분류에서 극대 수행 검사와 습관적 수행 검사를 설명하고 각각의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를 쓰시오 되는데, 이게 이제 뭔지 알아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요거는 이제 측정 내용에 따른, 목적이 아니고 내용에 따른 그 분류 방법이 됩니다. 사실상 이 원래 이렇게 표기되는 거는 내용에 인정이 있다라고 해서 원래는 인지적 검사가 있고 정서적 검사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인지적 검사는 다른 말로 성능 검사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극대 수행 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 검사는 어때요? 성향이죠. 성향 검사 또는 이러한 그 성향은 습관적으로 된다라고 해서 또 습관적 수행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검사는 뭔가 아는 정도를 하니까 인지 어떤 그 성능을 보는 거고, 정서적 검사는 정서 성향을 보는 게 이제 맞겠는데, 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정리가 좀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지적 검사는 성능 검사이고 극대 수행 검사라고 한다. 정서적 검사는 성향 검사이고 습관적 수행 검사라고 하되, 이 예를 기억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인지를 하니까, 인지 검사니까 뭔가 지적을 하겠죠. 그래서 키워드가 이 지적성입니다. 인지적 검사하면은 지적성을 이렇게 키워드를 떠올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지적성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지능검사, 적성검사 또는 성취검사 이런 것이 이제 지적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검사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첫째는 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 지적성, 즉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검사를 생각을 하면은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극대 수행 검사가 인지적 검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것이다. 하나인데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항에 정답이 있습니다. 인지 검사니까.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검사 다 그렇죠, 이런 거는. 그리고 이 인지적 검사는 이게 이제 성능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능검사 또는 능력검사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뭐냐면은 이 인지적 검사에 대해서 아시면 되겠고, 그냥 정서적 검사는 이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성흥태입니다. 성흥태. 즉, 성격 검사, 흥미 검사, 태도 검사. 어때? 이런 건 인지적 검사가 아니죠. 뭘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인지적 검사라고 하고, 자, 인지적 검사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검사는 정답이 없어요. 뭐, 좋다, 나쁘다, 여기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 제한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지적 능력 이외에 정서, 흥미, 태도, 가치 이런 걸 측정하는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지적 검사하면은 일단 지적성을 생각하시고, 정서적 검사하면은 성형태를 기억해서 뭘 하는가, 시간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등등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내용 안에 있는 게 뭐다, 키워드는 인정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크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게 실시 방식, 먼저 했던 게 목적에 따라서 규준, 그 다음에 준거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내용에 따라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인정해서 인지적 검사, 정서적 검사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기억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처음에 그 교재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방식이니까 뭐 목적도 있고 내용도 있고 상당히 정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방을 주제로 했습니다. 방, 집. 집은 집인데 이제 계집입니다. 여러분들 애완견 이름이 예를 들어서 수지라고 합시다. 수지가 속력을 내어 가지고 자기 집이 뭡니까? 계집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이것을 명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순서는 조금 1, 2, 3분이 다릅니다만은, 수지가 속력을 내어서 계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속력은 뭐냐면은 속도검사와 역량검사입니다. 속도검사, 역량검사. 그리고 계집은 뭐냐면 개인검사와 집단검사입니다. 개인검사와 집단검사. 그 다음에 수지는 지필검사와 그 다음에 수행검사가 됩니다. 지필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지는 종이지라고 하면 됩니다. 검사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에 이렇게 답안을 적고 하는 이런 겁니다. 자, 수행검사는 이제 동작검사라고 합니다.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죠. 운전 면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필검사와 수행검사가 각각 하죠. 처음에는 필기시험하고 나중에는 주행검사라든가 이렇게 동작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지, 지수보다는 아마 이름 수지가 기억하기 쉽겠죠.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 내용을 이제 익히기가 쉽겠습니다. 지필검사, 수행검사, 개인검사, 집단검사는 지능검사라든가 이렇게 한 사람씩 해야 되는 거예요. 지능검사, HTP 검사 같은 경우는 집, 나무, 사람을 그리는 그런 거 심리검사이죠. 이런 거는 이제 개인검사입니다. 그러나 집단검사는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 컴퓨터로 채점이 가능하지만은 이런 거는 컴퓨터 채점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개인검사, 집단검사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속력을 내서 계집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속도검사와 역량검사는, 속도는 시간 제한 줍니다. 시간 제한이 두고 문제가 쉽습니다. 쉬운 문제를 많이 내서 제한 시간 안에 많이 푸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해결보다는 숙련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역량검사는 쉽게 말하면 역량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 제한이 없고요. 역량을 쉬운 거 하면 역량이 테스트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도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겠죠. 예를 들면 수학 경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떤 수학 문제는 평생을 해도 못 푸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역량검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방식에 따라서는 방하면은 뭘요? 계집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수지가, 내 애완견 수지가 속력을 내어서 계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시험에 충분히 원하는 답을
오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집단 내 규준의 종류 세 가지. 알다시피 이 심리 검사 과목은 여러분들 필기할 때는 그냥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되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규준하고 집단은 관계가 있죠. 왜? 규준은 뭡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네, 상대평가죠. 상대평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상대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대학 학점도 상대평가를 할 때는 어때요? 학년에 그 집단이 있어야 이렇게 평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제 연도를 보시면 아주 대단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표준화된 심리검사에는 집단 내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 내 기준을 세 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다음 또 다른 방법으로는 표준화된 심리검사에 포함된 집단 내 기준 세 가지. 자, 기준은 여기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준 세 가지는 백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와 표준 등급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아예 기준의 종류 세 가지를 나열해 놓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위의 문제는 뭡니까? 기준 세 가지를 안 알려주고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분위 표준 등급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백분위 점수, 그 다음에 표준 점수, 그 다음에 합쳐서 표준 등급, 이렇게 세 개를 백분위 표준 등급이라고 하면 기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분위 점수는 아주 단순하죠.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그냥 백분율로만 퍼센테이지로만 나타내는 점수가 백분위 점수이고, 자, 우리 표준 점수는 정규 분포 이렇게 보았죠. 그러면 중앙이 있고 각각의 평균으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요거 이제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 있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하고 이것을 일명 우리가 G 점수라고 하죠. G 점수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를 이용합니다. 편차가 뭐 10으로 할 수도 있고 15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것이 이제 표준 점수고, 표준 등급은 우리가 고교 내신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명 이걸 스테9이라고 합니다. 스테9. 스테9은 스탠다드 9이에요. 표준 9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점수를 1에서 9까지 9 구범주로 나누어서 백분율에 맞추어 등급을 매긴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고교 내신 성적이죠. 9등급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고 뭡니까? 집단 내 기준의 종류 세 가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타당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리 검사에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타당도의 종류 네 가지. 이건 뭐냐면은 아마 이거는 필기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준구 안내라고 해서 준거 타당도가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기준의 준거는 뭡니까? 기준이죠. 기준에 어떤 정하는 데 타당도가 있어야 되고, 구성 타당도로 하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이 뭔가 타당성 있게 어떤 검사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검사를 그 목적을 생각할 때 구성이 제대로 돼야 이게 이제 구성 타당도라고 합니다. 안면 타당도는 이 대충 눈으로 봐서 그럴듯한 겁니다. 그야말로 안면 타당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때요?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타당도는 네 가지, 준구안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풀이보다는 일단 요걸 알면은
내용을 서술하는 문제는 지금 뒤에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고 안내 중에 중고 타당도 종류가 이제 나옵니다. 어때요? 출제 빈도가 엄청나죠. 중고 타당도가 여기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중고 타당도의 두 가지 종류가 그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 여러 가지 타당도 중에서 특히 직업 상담에서 중고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실적 연구에서 타당도 개수와 실적 연구와 실제 연구의 타당도 개수가 다른데 왜 그렇게 되는가 이유 세 가지 적으시. 이건 상당히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만은 간혹 이렇게 요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요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필기 그 공부를 할 때 중거 타당도는 예동이라고 했죠. 예동. 그러면은 즉 예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 타당도가 있고 동시 타당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이게 점친다라고 하죠. 예언. 이번 검사가 미래 결과를 얼마나 잘 예측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타당도를 예언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 예언이니까 미래가 나와야겠죠.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 또 핵심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잘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기대표가 있습니다. 기대표가 유일하게 있는 게 예언타당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표, 예언타당도와 기대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타당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동시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언타당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검사를 해서 뭐 1년이든 2년 후든 간에 이것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요새처럼 이 바쁜 세상에 어떨까요? 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동시타당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한번 알아맞혀 본다는 것이죠. 자, 요 동시타당도 요것을 우리가 공인타당도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새로운 그 검사가 하나 됐어요. 이걸 가지고 2, 3년 후를 예측하기 힘드니까 지금 새로 개발된 검사와 그야말로 동시에요. 기존에 공인받은 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새로 개발된 검사 또 그 피검사자가 기존에 공인받은 검사를 같이 한번 검사를 하는 겁니다. 하면은 그 점수 간에 상관관계가 나오겠죠. 뭐 같다든가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이래서 유사성이나 연관성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동시타당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영어 테스트 하나의 검사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검수와 공인된 뭐 토익 점수를 하나 이렇게 또 치게 해서 그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새로 개발한 검사가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발한 검사는 뭐 1000점이 나왔는데 똑같은 대상자가 토익 점수를 치니까 100점도 안 나오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개발한 이 새로운 검사는 타당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는 그야말로 동시에 하되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새로 개발된 검사와 기존에 공인받은 검사 이렇게 한다는 거 요거를 아셔야 되는 이유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동시타당도가 아니고 동형타당도가 나오거든요. 이 동시와 동형을 구분해야 됩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정리를 하면은 예습 삼아 동시는 새로 개발된 검사와 기존에 공인받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새로 개발된 검사 2개를 가지고 합니다. 자, 요거는 하나는 기존에 공인받은 검사죠. 이 동형은 이것도 A도 이번에 새로 개발한 검사고 B도 새로 개발한 검사예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점수 간의 그 상관성 또는 유사성으로서 타당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러면 준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별도로도 또 출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선발, 배치, 훈련, 인사관리 어때요? 준거 타당도는 예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언을 하거든요. 어떤 기업에서 직원들의 선발이나 배치나 훈련, 인사 관리, 뭐 평가 이런 거 할 때 이 준거 타당도가 아주 그 높으면은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또 있습니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 미래의 행동이나 특성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타당도 개수가 낮은 이유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실제 타당도와 여기 보면 실정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정 타당도는 실험실에서 보통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면은 실험실에서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이는 실험을 했다라고 합시다. 자, 이러니까 몇 도의 라면이 어떻게 맛이 나고 끓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고 할 때, 그러면 실제 타당도를 하면 왜 차이가 나느냐면은 이 실정 타당도가 좀 떨어져요. 밖에서 이제 야외에서 하다 보면 어떨까요? 바람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온도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런 변수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험실에서는 그러한 변수를 전부 다 포함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실정 타당도는 실제 연구 타당도보다 이렇게 좀 그 타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뭐 그런 것을 가외 변인인데 이런 게 현장에서는 통제가 잘 안 이루어지죠. 그게 우연한 사건, 그 다음에 시간적 경과 그 사이에 실험실에 할 때와 실제 할 때와의 어떤 조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개인의 속성도 바뀔 수 있고 신체적 속성도 바뀌어진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준거 타당도 영향을 주는 뭐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나 네 가지나 답안을 같이 쓰면 됩니다만은, 자, 준거는 뭡니까? 기준입니다. 기준을 잘 설정이 되지 않으면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설정한 게 이제 타당하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준거 타당도인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표본 표집 오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이 자, 항상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봅시다.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면 여론조사를 할 때 5천만 명을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를 할 때. 그럼 거기에 어떤 그 표본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표본을 잘못 뽑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당 지지세가 강한 그 표본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은 정확한 그 표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본 표집에 따라서 이 타당도 개수가 영향을 받겠다. 왜? 그 기준 자체가 실제 내용이 아니고 기준 자체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 이해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범위입니다. 범위.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인구 중에 범위를 잘 뽑아야 돼요. 만약에 대통령 선거 예측 조사에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그 범위로 잡는다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건 타당도가 당연히 낮아지겠죠. 이 범위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와 타당도인데 위에는 세 가지라고 있고 만약에 네 가지 있으라고 하면은 이걸 따로 하면 됩니다. 즉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 또 하나는 4에서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3개 물으나 4개 물으나 뭐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표준 준거 측정치, 기준 측정치의 신뢰도가 낮으면은 준거 타당도 낮아진다 이렇게 하면 되고,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가 낮으면은 또 낮아진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시간 관계상 요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결국 시험은 내가 치는 게 아니고 누가 칩니까? 여러분들이 치는 겁니다. 제가 책임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상담사의 기본 자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타당도 종류 4가지 했죠. 준고, 안내. 이제 앞에 있는 게 준거 타당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구가 뭡니까? 구성 타당도 3가지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응용해서도 또 많이 나오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심리 검사 과목을 여러분들 자체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타당도에서 제가 그랬죠. 당도 검사를 한다. 당뇨가 심해요. 요수변 검사를 하죠. 요수변. 그래서 구성 타당도 3가지는 뭐냐? 자, 타당도 종류는 전체적으로는 4가지입니다. 준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 안면 타당도,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번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이게 준거 타당도에는 뭐가 있어요?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구성 타당도에 또 3가지 하위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건지 그냥 헷갈리면은 여러분들 합격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구성 타당도에 들어가는 3가지는 요수변입니다. 그래서 첫째, 요인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각 그 문제들 간에 그 요인들이 이렇게 잘 맞아야 됩니다. 요인이 쉽게 말하면은 연속극의 드라마를 봅시다. 거기에 요인은 누굽니까? 배우죠. 그런데 그런데 아주 엄숙하고 말이죠. 멜로한 영화에 인상이 고약하거나 뭐 코미디언 같은 이런 사람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요인이 그 구성 요인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 배우를 잘못 선정한 거예요. 이런 것이 요인이 되는 것이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요인 분석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인이.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죠. 우리가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합치는 게 이게 수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식 같은 거 해보면은 이렇게 수렴이라는 말 많이 나올 거예요. 차트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된 거. 진목폭이 크다가 작아진 요걸 수렴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자, 배우는 잘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때요? 서로 잘 조화가 돼가지고 그 드라마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면은 이게 수렴이 잘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렴이 잘 되는가, 즉 일치가 잘 되는가. 이렇게 될 때 이걸 우리가 수렴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별 타당도는 반대로 이게 차이가 나는 걸 변별 타당도라고 합니다. 보니까 뭐 배우도 좋고 내용도 좋고 각본도 좋은데 드라마 흘러가는 거 보니까 뭐 제목하고는 전혀 땅속으로, 예를 들어서 뭐 멜로인데 나중에 뭐 사기하는 것만 나온다든가 폭력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구성 요인하고 드라마 그 제목하고 이게 차이가 구별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변별이라고 하죠. 변별 타당도. 이 2가지를 이렇게 타당도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요인 분석법,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면 되는데, 자, 수렴 타당도는 개수가 높을수록 타당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관관계인데 상관 개수가 높을수록 수렴 타당도가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변별 타당도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변별 타당도 개수가 높을수록 그럼 뭐 어떻다? 이거는 그렇게 역으로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변별 타당도는 상관 개수가 작아야
즉 이 차이가 작아야 변별 타당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요 표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 설명을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출입 타당도는 이건 뭐 쉬워요. 근데 요거는 거꾸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구성 타당도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신뢰도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타당도, 다음에 이제 신뢰도죠. 신뢰도의 이제 종류, 5가지 이렇게 했는데, 보통 5가지가 안 나오고 보통 3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5가지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출제 빈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래도 신뢰도가 중요하겠죠. 타당도도 중요하고. 그래서 문항은 이렇습니다. 검사의 신뢰도란 검사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겠지. 신뢰도는 일의 정확성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도가 좋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즉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어때요? 그 값이 같아야 그게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정확성은 한번 정확하다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심리검사의 신뢰도의 종류 3가지 혹은 간혹 5가지를 쓰시오. 또 이거를 나누어서 이 신뢰도 속에 있는 또 하부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출제도 됩니다. 즉 반분 신뢰도, 이 반분 신뢰도는 신뢰도의 종류 속에 들어갑니다. 추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3가지 방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반분 신뢰도 측정 방법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신뢰도의 종류 5가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어때요? 검사를 하려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봅시다. 한번 흔들어 보면 되겠죠. 흔들었는데 안 움직이면 신뢰도가 좋고 흔들거리면 어떡할까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뭐라고 반동해서 반동검사입니다. 반동검사.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알아야 시험장에서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할 때 달달 외워졌다라고 해서 시험장에서 이걸 다 쓸 수 있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동검인데 지금 순서는 좀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외우기는 반동검이 쉽지만은 내용은 이렇게 검사 끝에서부터 외우는 게 좋아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바로 아까 중거 타당도 할 때 나왔는 타당도에서 나왔지만 이건 신뢰도에 동형검사 신뢰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 반분 신뢰도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 가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다 그냥 다 설명을 해주고 있죠. 검사를 하고 또 한 번 나중에 다시 검사하는 게 그랬을 때그 점수와의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수검자 해야 됩니다. 똑같은 검사를 그 똑같은 사람에게 이게 중요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하는 거예요. 시간 간격.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하여 얻은 검사 점수의 상관 개수로 신뢰도를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별도로 또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요 3가지. 요거는 실시 간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해야 될 검사를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그렇게 검사를 한다. 그러면 그 신뢰도가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기간이 시간 간격이 짧으면 신뢰도가 높고 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가능한 쓰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특징은 바로 실시 간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별도로 물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동형입니다. 동형. 자, 동시는 어떻게 해요? 타당도에 나왔죠. 중거 타당도에서. 신뢰도에서 나온 겁니다.
새로 개발한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 타당도 할 때는 공인된 어떤 거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했지만 또 새로운 거 거의 또 하나 더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죠. 개발한 검사가. 그래서 동형이 되는 겁니다. 두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형 검사는 말이죠. 동일한 내용이 표집되어야 하고 동일한 문항수와 동일한 형식에서 표현되어야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개발 검사 하나 만드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근데 이걸 두 개나 하려고 하면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동형 검사 개발에 있어서 각각의 검사의 동등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양한 측면에서 동등성이 검증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새로 개발한 검사와 이게 신뢰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비슷한 검사를 하나 개발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동형 검사 신뢰도입니다. 자, 이번에 반분 신뢰도입니다. 반분 신뢰도는 별도로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반분 신뢰도 뭐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쓰고 설명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반분은 그 말대로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반으로 나누는 방법이 뭐냐면 세 가지 많이 출제되고 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반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반분 신뢰도가 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단 정리가 됐죠. 반으로 나눈 다음 두 부분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이고 이제 정리해야 될 거는 어떻게 반분하느냐 그 반분 방법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는 전기장난입니다. 전후 반분법입니다. 뭐 100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1번부터 50번, 51번부터 100번 이렇게 전반 후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그 점수를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후로 반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후 반분법은 홀짝으로 반분합니다. 1번부터 100번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1, 3, 5, 7 이렇게 홀수 그 다음에 2, 4, 6, 8번 짝수로 이렇게 가지고 반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짝진 임의 배치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그 어떤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100문제 중에서 내용이 비슷한 그 미용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두 문제씩 따로 짝을 만들어요. 짝을 같은 그 성질의 문제를 그래 짝을 만들어 놓고 짝끼리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1번부터 100번까지 1번하고 58번 문제하고 이거 내용이 비슷해. 요거 한 짝 해라. 그럼 전부 다 몇 짝이 나오겠습니까? 50짝이 나오겠죠. 50짝을 딱 만들어 놓고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이런 방법이 짝진 임의 배치. 그래서 임의로 배치를 합니다. 이해만 되면 설명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난수표법입니다. 난수표법은 그야말로 그냥 제비 뽑듯이 무작위로 막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냥 눈 감고 그냥 제비 뽑듯이 뽑아내는 겁니다. 사람을 못 뽑을 수는 없겠죠. 사람이 이렇게 제비처럼. 그럼 사람한테 뭘 줍니까? 1년 번호를 주죠. 1년 번호를 정해놓고 통에 넣어놓고 무작위로 뽑아서 반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난수표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필기시험 할 때는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안 했고 또 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필기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주관식 시험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서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가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문항 내적 합지도 이제 크로바 뭐 알파 이런 거 좀 전문 용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일단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십시오. 지금 시험기 전에 사실상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알면은 오히려 짧은 시간에 이게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그래야 한 문제라도 점수를 차곡차곡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교재는 뭡니까? 꼭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만 압축해서 낸 게 이 강사가 직접 만든 교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검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문학 예측합시다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채점자가 신뢰도 이런 게 있다. 넘어가도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검사, 재검사, 신뢰도 영향 요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 했던 그 내용이에요. 영향 요인이라고 하는 건 단점이에요, 단점. 한번 볼까요?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죠. 별도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제 반동금 이렇게 돼 있고 한데, 그걸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나눠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반문 신뢰도도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죠. 근데 검사, 재검사 신뢰도 또 이렇게 별도로 나눠 되는 겁니다. 동일한 검사를 두 번 실시했을 때 검사 결과가 다른 요인, 이런 경우 또 신뢰도 측정 방법 중 검사에 대해 다른 시점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 4가지를 쓰시오. 보통 3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사, 재검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검색력 이렇게 키워드로 되어 있으니까 보면은 이제 검사 요인 효과입니다. 똑같은 검사를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하면 어때요? 한 번 했던 그 측정이 다음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죠. 이것까지는 안 적어도 된다만 이걸 2월 효과 또는 연습 효과, 기억 효과입니다. 한 번 쳤던 문제 100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기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게 2월 되고 그게 연습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요인 효과입니다. 이거는 측정 간격이 길면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했죠. 근데 길면은 그 동안에 그 사람 실력이 어떻게 해요? 늘 수가 있겠죠. 이래서 이걸 성숙 요인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 요인 효과라고 해서 그 기간 중에 뭔가 그 검사와 내용이라든가 그게 영향을 주는 무슨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이것을 역사 요인 효과라고 하고, 변화 효과는 보통 3가지 나오는데 4가지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검사 태도나 이 사람의 동기, 그때는 뭔가 이 검사를 해야 될 동기가 있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동기가 별 의미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어때요? 그 검사의 성실이 임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재검사 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43분이 되었는데 또 여기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8강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